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며 앞으로도 그러한 삶이 지속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동서로부터 지나친 무시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시댁과의 연락도 차츰 줄어갔습니다. 물론 동서네와는 아예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아갔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무시했던 동서를 회사에서 만났고 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모습을 보며 역시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어릴 때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를 나가면 상은 꼭 받아오곤 해서 가족들이 저를 보고는 화가가 될 거라고 했었죠. 저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오빠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미술 숙제가 있으면 항상 저에게 대신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만큼 그림은 저에게 즐거운 일이자 제가 제일 잘하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생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받아왔고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미대를 가기 위해서 입시 미술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술학원에 가보니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미대를 가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가면 틀에 박힌 그림을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그리는 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기시험을 치러야 해서 이러한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미술대학에 가면 원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 친구들은 실력이 나날이 늘어갔으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원 원장님과 상담도 많이 했는데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경아,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간 안에 완성하려면 연습 말고는 답이 없어. 알고는 있는데 매일 똑같은 걸 그리려다 보니까 속도가 잘 안 나요. 진경이 너는 창의성은 정말 뛰어난데 진득하니 앉아서 친구들처럼 그리는 연습이 더 필요해. 알았지? 하지만 저는 석고상을 세워두고 각도만 바꿔가면서 그리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야 친구들보다 더 빨리 그려낼 수도 있지만 이걸 매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게만 보였죠. 저는 그렇게 고3까지 공부도 하고 미대 입시 준비도 하느라 아주 치열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학은 가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로 미대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으려면 꼭 미대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오빠는 알아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 혹시라도 부모님이 저에게 대학을 강요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으나 그렇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고 또 고민했는지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의 학력은 고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다 가는 대학을 저만 못 갔다고 불안하지도 않았고 후회 없을 만큼 노력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에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알바도 참 많이 했습니다. 카페나 식당은 물론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해서 북 디자인부터 포스터 디자인 그리고 명함 디자인을 하는 일도 해봤어요. 물론 이런 알바는 많지 않았기에 용돈을 벌기 위해서 서빙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진경아, 자, 용돈. 아빠, 저 쓸 돈 있어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자, 얼른 받아.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 먹고 그래야지. 진경이 애가 알바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도 참 알바 해봤자 시급 얼마나 된다고? 저 혼자 쓸 돈은 충분해요. 그래도 아빠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받아. 부모님은 제가 알바만 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취업 안 하냐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용돈까지 주시며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며 놀다 들어오라고 하셨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딱히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알바하면서 천천히 생각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광고회사에서 공모전이 올라온 걸 보고는 뭔가 홀리듯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컨셉에 맞게 완성해서 제출까지 하는데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고 오랜만에 해보는 디자인이라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다 대학 가서 공부할 때 저도 마냥 놀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많이 따두었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요즘은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공모전에서 제가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상 정도만 해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 정도로 큰 광고회사에서 열린 공모전이었고, 그러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으로 뽑히고 나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과를 확인 후 2주 정도 지나서 시상식이 있어 해당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로비에 딱 들어섰는데 시상대가 눈에 들어왔고 무엇보다 곳곳에 광고 디자인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300만 원의 상금도 받았고 회사 대표와 인사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구나 생각하며 집에 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진경 씨! 네? 혹시 지금 대학생이세요? 아니에요. 저 대학은 안 갔거든요. 그럼 직장이신가요? 그냥 알바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여기 명함 받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오늘 수상한 분들 모두 면접 대상자입니다.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고졸인 저도 면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저도 입사 당시에는 고졸이었어요. 물론 회사 다니면서 대학 들어가서 지금은 대학 졸업장이 있긴 하지만 여기 재직 중인 직원들 중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사한 분들 많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실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뛰어난 분들 위주로 뽑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면접 꼭 오세요. 그날 저는 상금을 받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회사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대충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었거든요. 홈페이지를 둘러보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다는 걸요. 틀에 박힌 그림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를 참 좋아했는데 광고회사에서 그 꿈을 펼쳐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날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딱딱하고 불편한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는데 면접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해보고 싶다고 면접관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저 말고도 공모전에 수상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했고 그렇게 바로 그 회사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막연하게 화가 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림을 시작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중 하나가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좋은 회사에서 제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보니
저처럼 대학교에 안 간 직원도 많았지만 명문대 디자인과를 전공한 직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명문대를 나왔다고 고졸을 무시하거나 하는 직원은 없었어요. 오로지 실력이 중요해서 실력 좋은 직원들이 더 인정받는 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매일 출근하는 날이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일을 하다가 직접 광고 시안을 맡기도 했는데 광고주와 미팅을 하고 작업하느라 야근도 많았으나 힘들기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능력을 받아 초고속 승진도 했죠. 사원으로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리를 달았고 그렇게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승진도 빨랐습니다. 회사 방침이 이렇다 보니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 높은 직원들이 많았어요. 진경아, 안 힘들어? 새벽같이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데.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어. 자, 이거 마셔. 뭐야? 보약? 그래, 이거 먹어. 안 그래도 비쩍 말라가지고 살도 안 찌는 체질인데 너 볼 때마다 안쓰러워. 그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해서. 엄마, 내가 왜 쓰러져? 밥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 보약 이거 회사 가서 먹어도 되지? 그래, 그럼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야 돼. 알았어. 나 그럼 출근할게.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하루하루가 즐겁기도 했지만 사실 힘도 들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기간 내에 끝내야 해서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더 시간이 촉박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약속한 시간을 어기거나 한 적도 없었고 최종 시안에 대한 컨펌도 빨리 승인되는 편이라 큰 보람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직장인이 되고 난 뒤 저는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은행원이었는데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까운 은행에 다니고 있어 퇴근길에 만나 자주 데이트도 했습니다. 진경아, 여기 음식 괜찮지? 응, 맛있네. 줄 서서 먹는 이유를 알겠다. 우리 다음에는 다른 곳도 가보자. TV에서도 나온 곳인데 여긴 웨이팅 길지도 않대. 그래? 남자친구는 괜찮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는데 소개받기 전 제가 고졸인 걸 알고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소개팅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관련 전공자도 아닌데 은행원이 되었다면서 대학을 나오면 좋은 점이 많긴 하지만 졸업을 하고 보니 대학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해주고 항상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오래 했어요. 20대 중반에 만나서 30대 초반까지 만났으니 연애 기간이 6년 정도 되었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연애도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일이 조금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직업 특성상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시력이 2.0이었던 제가 회사에 다니고 나서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나 등도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날도 많았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긴 했으나 그만큼 건강에는 무리가 왔습니다. 김 과장, 그래도 안 돼. 퇴사라니? 팀장님, 이대로 계속 일했다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팀장님에게 제 몸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병원도 오래 다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더는 붙잡을 수 없겠다고 하셨죠. 이 정도였어? 그럼 내가 너 붙잡을 수가 없잖아. 그럼 퇴사 대신 그냥 쉬고 와. 그건 안 돼요. 제가 언제 다시 몸이 좋아져서 일하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괜찮아. 우리 하는 일 나이가 상관 있나? 푹 쉬다가 다시 일하고 싶으면 연락 줘. 그렇게 저는 회사의 배려로 퇴사 처리되지 않고 장시간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쉬는 동안 병원도 더 열심히 다니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여유를 갖고 운동하니까 몸이 빨리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책상에만 앉아서
같은 자세로 일만 해서 어깨부터 등, 허리, 골반 다 최악의 상태였는데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국내든 해외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저희 둘 다 나이가 30도 넘었고 만나온 기간도 길었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여전히 회사를 쉬면서 주부로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며 곧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진경아, 나다. 네,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올 수 있을까? 네, 별일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경호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대. 어머, 정말요? 결혼하면 너한테는 동서가 될 사람이니까 주말에 너희도 와서 인사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가야죠. 그날 시간 맞춰 갈게요. 그래, 그럼 그날 보자. 그래서 저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갔더니 어머님의 음식을 정말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왔어? 넌 할 거 없어. 저기 앉아서 TV나 보고 있든지. 저도 거들래요. 그럴래, 그럼? 저거 그릇에 좀 담아줘. 네. 그런데 도련님이 언제 그렇게 연애를 하셨대요? 그러게나 말이다.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잖아. 그런데 너 말이야, 이제 호칭에 신경 써야 하는 거 알지? 네? 도련님 아니고 서방님이라고 해야지. 아, 맞다. 버릇이 돼서. 호칭이라는 게 그래.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입에도 붙을 거야. 네. 어머님과 저는 같이 음식 준비로 바빴고 그 사이 서방님과 동서될 사람이 왔습니다. 처음 동서를 딱 봤을 때 엄청 화려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냥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한껏 멋을 부렸더라고요. 그래서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인사하는 자리니까 충분히 꾸미고 올 수 있겠다 싶었죠. 다 같이 식사 후 저는 옆에서 과일을 깎으며 시부모님과 동서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동서는 혼수를 많이 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모피코트 이미 사두셨어요. 그리고 명품백은 저랑 같이 백화점 가서 골라요, 어머님. 아니, 뭘 또 사준다고 그래. 아유, 참. 엄마, 지은이가 사드리고 싶다니까 같이 가세요. 그럴까? 들어보니 동서는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남편과 기본만 하기로 해서 양가에 선물을 해드리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속 있게 준비 잘하고 있다고 하셨죠. 암튼 저도 동서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 맞다. 형수님도 결혼 전에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정말요? 그럼 미술 전공하신 거예요? 저 H대 산디과 나왔는데 형님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아, 저는 대학 안 갔어요. 대학을 안 가다니요? 그럼 혹시 유학? 아니요. 저 그냥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어머, 나 처음 봐. 요즘 고졸인 사람 보기 흔하지 않는데.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동서는 처음 만난 저에게 은근히 무시를 했습니다. 첫 만남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제 눈에는 좀 거슬렸어요.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동서의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동서가 선물도 많이 사오고 또 명품백도 사드린다고 하니 그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이날 동서에 대한 안 좋은 느낌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아, 피곤하다.
자기 옷 갈아입어. 정장 불편했지? 불편하긴 근무할 때 항상 입는 옷인데. 그런데 자기야, 아까 기분 나빴지? 어? 뭐가? 재수 씨 말이야. 무슨 고졸이 어떻고 그런 말을 왜 해? 기분 상하긴 했는데 괜찮아. 동서가 명문대 나온 건 사실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뭐 명문대 아니야? 은근히 명문대 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난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얼른 옷이나 갈아입어. 그래도 남편이 제 기분을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내심 위로는 되었네요. 얼마 뒤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면 동서를 마주할 일이 참 많았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저뿐일 때는 잘 챙겨주셨지만 동서가 들어와 며느리가 둘이 되고 나니 동서를 좀 더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저는 직장도 쉬고 있고 동서는 명문대 나와서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 시부모님이 더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유치하게 그런 일로 어머님께 서운하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제 막 시집와서 모든 게 낯선 동서를 위해 저도 많이 신경 써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가 식사 중에 밥이나 국을 더 갖다 줄까 하고 물어보면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동서, 국 좀 더 줄까? 응? 재수 씨, 안 들려요? 어머, 못 들었어요. 형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국 더 줄까? 네, 조금만 더 주실래요? 그리고 집안 경조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는데 동서는 제 말을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동서,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생신은 꼭 챙겨야 돼. 바빠서 못 챙겨도 언제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형님, 그런데 왜 이런 걸 직접 알려주세요? 저는 어머님한테 듣고 싶은데. 어머님이 나한테 알려주라고 하셨어. 아, 그러셨어요? 그럼 그 종이를 저한테 주세요. 아니면 복사를 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동서가 핸드폰으로 찍어갈래? 형님이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말씀 다 끝나셨죠? 다려.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의 무시하는 언행이 점점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과 동서 사이라 매번 화를 낼 수도 없어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의류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처음 듣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가족들 앞에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에는 가족끼리 해외여행 한번 가자는 말이 나와서 여행지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동서가 유럽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회사를 쉬면서 부모님과 갔던 곳이더라고요. 거기 정말 좋아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어때? 그래도 되겠다. 어머나, 그럼 우리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거기 가면 유명한 젤라또가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사드릴게요. 저도 유럽 갔을 때 그 젤라또 많이 먹었어요. 한국 와서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어머, 형님이 거길 알아요? 전에 가봤어. 진짜요? 진짜 가본 거 맞아요? 어, 부모님하고 갔었어. 그럼 그 건너편에 있는 유명한 와인 가게도 알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다. 아니, 가봤다면서요. 왜 아는 척이야? 아니, 동서,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한참 신나서 말하는데 중간에 말이나 끊고 못 배웠으면 조용히나 했을 것이지. 뭐라고? 재수 씨, 말이 좀 심하네요. 못 배웠다니.
동서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제가 자기 말을 끊었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모르면서 왜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서 아는 척 좀 하고 싶었나 본데 잘 모르면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형님, 어디 가서 망신 당하지 마시고요. 그러자 남편은 참다 결국 한 소리 했습니다. 재수 씨, 사과하세요, 당장. 누구한테요? 누구라니요? 제 아내한테 사과하라고요. 제가 왜요? 사오가는 잘못을 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형님이 중간에 제 말을 끊었으니까 사과는 제가 받는 게 맞죠. 여보 그만해. 동서도 그만해.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참. 형님은 왜 제가 할 말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형님이야말로 왜 그러시는데요? 솔직히 전부터 궁금했는데 아주버님은 왜 형님하고 결혼했어요? 뭐요? 그렇잖아요. 아주버님도 그 대학 나와서 훨씬 더 좋은 조건 여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고졸인 형님하고 결혼했냐고요. 이런 상황에 어머님과 아버님도 가만히 계셨는데 그 모습에 남편이 더 화를 냈습니다. 조용히 안 해요? 고등학교만 나온 게 어때서요? 재수 씨 명문대 나왔지만 인성이 그 모양인데 우리 와이프 보고 좀 배워요. 명문대 나오고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어도 재수 씨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사람이에요. 형, 말이 좀 심하네. 너 이 자식아, 너한테도 실망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 저 이제 여기 안 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문대 부시미는 동서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방님네는 물론 시부모님과도 연을 끊고 살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은 부모 자식 간인데 연을 끊고 사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해서 그날 소란 피운 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기분이 나빴던 것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진경아 전화 줘서 고마워. 그날 기분 많이 상했지? 네?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먼저 전화해서 네 기분부터 살폈어야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영수는 잘 지내고 있어? 네, 어머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픈 것도 없고요. 그래, 그럼 됐다. 영수나 너나 기분 풀리면 그때 한번 와. 그날 너희 그렇게 집에 가고 네 아버지도 잠 한숨 제대로 못 주무셨어. 먼저 전화 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어머님은 저에게 사과도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시댁에 올 필요 없다고 하셨죠. 언제든지 기분 풀리고 시댁에 오고 싶을 때 오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니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와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형님인 저한테 막말이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으면 했으나 제가 너무 큰 걸 바랬나 싶더라고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여전히 잘 지냈어요. 둘이 여행도 다니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로 가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대표님이 직접 말이죠. 김 과장, 잘 지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날 그렇게 회사에서 나가고 어쩜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저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했으면 회사 식구들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둔 뒤에 결혼한 거라. 이야, 너무 무서운데? 다음에 대표님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지 말고 이제 회사 다시 나오는 게 어때요? 그건 좀...
쉰 지도 오래됐고. 진경 씨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회사 대표의 전화를 받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잊지 않고 다시 연락 준 그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몸이 또 언제 나빠질지도 모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건 걱정 말아요. 야근도 전보다 많이 줄었고 주말에는 아예 업무 자체가 없으니까. 업무 기한도 촉박하게 계약하지 않아서 지금 직원들 전보다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 진경 씨 다시 들어오면 팀장으로 앉힐 생각이니까 훨씬 수월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다시 출근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자기 몸은 어때? 다시 출근하면 몸에 무리 오는 거 아니야? 지금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그리고 대표님이 일하다가 또 힘들면 언제든지 쉬라고 했고 거기다 유급휴가도 준대. 그럼 다시 다녀. 자기 그 일 정말 좋아했었잖아. 주부로 사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럼 평생 주부로 살래? 아니? 나 사실 너무 출근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연락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럼 뭘 그렇게 고민해. 당장 나간다고 전화해. 우리 이제 회사 끝나고 같이 퇴근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다시 회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후 대표님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왔는데 동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몰랐는데 이번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회사 부서 사람들과 통화하며 동서가 같은 부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동서도 팀장으로 누군가 온다는 소식은 들었을 텐데 그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알고는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팀장으로 일하게 된 김진경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과장님, 아니 팀장님.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요. 저도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럼요. 이지은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서는 이날 저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동서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출근하기 전 서류를 제출할 것도 있고 해서 회사에 몇 번 나왔다가 동서가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동서의 상사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죠. 동서와는 그동안 연락 끊고 살았기에 이러한 사실을 굳이 말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서 역시 제가 출근하기 며칠 전부터 제가 회사로 나온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고졸인 제가 상사로 오니 얼마나 짜증이 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빈자리에 동서가 들어왔다고 대표님께 들었는데 회사에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명문대에 나온 직원이라고 해서 다들 기대가 컸는데 정작 일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동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회사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옷도 잘 입고 일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라 생각하고 다니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같이 근무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동서가 갑자기 제 쪽으로 와서는 쪽지 하나를 두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계단에서 좀 보자고 써 있더군요. 그래서 나가보니 형님, 안 불편하세요? 여긴 회사인데 형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티, 팀장님, 네, 앞으로도 그렇게 호칭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날 불러낸 용건은 뭐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 회사 다녔던 거? 그땐 회사를 그만두고 다니지 않을 때였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동서는 저를 불러내서는 갑자기 친한 척을 했습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었죠. 잘 지냈냐고 하며 저번에 그렇게 가서 자기도 놀랐다고 하더군요. 사실 동서가 이러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고졸인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회사 직원들도 욕을 했었거든요. 따로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제가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같은 부서 여직원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 혹시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 욕했잖아요. 형님처럼 고졸인 직원들이 회사에 많은데 대기업에서 왜 고졸 직원을 뽑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말. 그거 내가 말 전할까 봐? 네.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서 일 보세요. 앞으로 한 번만 이런 쓸데없는 이유 때문에 바쁜 사람 불러내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알았어요? 네. 동서는 그동안 시댁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던 사람이었는데 대놓고 무시한 저를 상사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나 명문대 부심이 너무 심했던지라 고졸인 저를 팀장님으로 부르기 싫었겠죠. 저기요, 이만 퇴근해도 될까요? 할 일 다 했으면 퇴근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저기요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동서는 회사에서 저한테 좋은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동서가 믿고 싫은 건 사실이었으나 그렇다고 일부러 동서한테 못되게 한 건 아니었어요. 회사 내에서 상사를 저기요라고 부르고 근무 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우는 일도 많아서 매번 지적을 당해야 했죠. 저는 출근 이후 캠페인을 하나 맡아서 첫날부터 바빴는데 다행히 기간도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산책 나오니까 너무 좋다. 여보, 우리 그동안 계속 산책했어. 나 직장 다니면서 산책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잖아. 아, 그렇네. 요즘 일은 안 힘들어? 재밌어. 그리고 나 얼마 전에 캠페인 하나 맡았는데 광고주도 너무 잘 만난 거 있지? 잘 됐네. 그런데 재수 씨랑 같은 부서인데 불편한 건 없어? 왜 없겠어. 그래도 어떡해. 회사에서 가족인 거 티낼 수도 없고 그냥 각자 일하는 거지. 자기는 진짜 대인배야. 나 같았으면 가만 안 뒀다. 아, 잠깐만 전화 온다. 산책 중에 남편은 서방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형수가 네 친구야? 네가 뭔데 건방지게! 할 말 있으면 직접 와서 말하라고 해. 명문대까지 나와서 그런 말도 못해? 이런저런 또 하면 그땐 정말 동생이고 뭐고 없어! 여보, 왜 그래? 아, 재수 씨 말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집에 가서 서방님에게 다 얘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상하게 했더군요. 자기가 이유 없이 혼을 낸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고 했지. 재수 씨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가 혼내는 거라고 그랬다는데 이 자식이 재수 씨 하는 말만 듣고 나한테 전화해서 대신 말해달라고 하잖아. 회사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 좀 잘해달라고. 동서가 그랬다고? 내가 이유 없이 혼낸다고? 자기가 그럴 사람 아닌 거 내가 몰라? 진짜 그렇게나 해보고 욕먹으면 말이나 하네. 참았더니 갈수록 더하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서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군요.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해서 광고주한테 매일 혼나는 것은 물론 잘 못하는 부분은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서 대신 작업을 맡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이 대리, 직접 맡은 시안을 자꾸 동료한테 부탁하면 어떡해. 이건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라 아주 조금만 부탁한 건데요. 이게 조금이야? 분량이 엄청난데? 그러자 동서는 제 말에 삐져서 근무 중에 나가 커피 한 잔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날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계속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서가 들어왔을 때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지은 대리, 근무 시간에 자리 오래 비우지 마세요. 커피도 못 마셔요?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사내 카페를 이용하지 이 대리처럼 아예 밖에 나가 커피숍 갔다 오지는 않아요. 그것도 근무 시간에.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네. 아, 그리고 광고 시한 진행 사항 좀 알고 싶은데 볼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그런데 저는 보자마자 너무 엉망이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몇 가지 손볼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말해줬는데도 동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구박하는 거라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더는 동서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저는 캠페인 업무가 다 끝나서 직원들과 회식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직원들도 하던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서 다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광고주를 만나서 해당 업체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대표님 호출로 잠시 미팅을 하러 올라갔고 그때 부서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대리님, 저희 최종 시한 이거 아닌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리님 때문에 저 엄청 욕먹었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걸로 보내기로 해서 보낸 건데. 자꾸 이러실 거예요? 제 메일에 최종 시한 다른 거 보냈으면서? 연락을 받고 저와 대표님이 함께 부서로 내려와서 이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팀장님 큰일 났어요. 이 대리님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광고 시한을 보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오라고 난리예요. 그동안 저도 수정사항을 체크해서 알려줬고 다른 직원들도 문제되는 부분을 알려줬는데 동서는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완성해서 시안을 보낸 거였습니다. 광고주로부터 동서가 욕먹는 건 물론 회사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대표와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본 동서는 친한 관계라는 걸 알고는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따로 불러서는 저기요, 아니 팀장님, 대표님께 잘 좀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요? 아까 보니까 친해 보이시던데. 뭘 잘 말해달라는 거야? 저 이번 일 잘 무마할 수 있게. 회사가 무슨 놀이터야? 지금 이 대리 때문에 회사가 피해 입는 건 어떻게 할 건데? 회사 이미지 망가진 건? 그러니까 얘기 좀 잘해주세요. 네? 그건 안 되겠는데? 사실 회사 대표는 이미 동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면접 보고 합격해서 들어온 직원이기에 내보낼 명분이 없어서 그동안 그냥 지켜봤던 거라고 했죠. 명문대도 나오고 면접 점수도 높고 해서 일도 잘할 거라 생각했으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실력은 늘지 않고 오히려 신입사원한테도 실력이 밀리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는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고 대표실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팀장이다 보니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동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리가 그동안 보조일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시안을 맡은 건데 일이 완전히 잘못돼 버렸어. 제가 잘못 챙긴 부분도 큽니다. 이 대리 말이야. 직원들한테 들었더니 수정사항까지 콕 집어서 다 말해줬는데 듣지도 않았다며. 거기다 다른 직원하고 같이 작업하고서는 마지막에 광고주한테 보낸 시안은 왜 다른 걸 보낸 거야? 그렇게 본인이 작업한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었으면 다른 직원 도움을 받지 말던가. 그럼 이지인 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손실이 여간 큰 게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말인데 이 시안 말이야.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우리 회사 이미지 더 나빠질 거고. 김 팀장이 맡아줄래? 내용은 알고 있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대리가 했던 일이라 옆에서 제가 다시 하는 게 좀... 이지은 대리 나갈 거야. 나가다니요? 혹시 사직서 냈어요? 그동안 내가 이지은 대리 사직서를 얼마나 받고 싶었는 줄 알아? 절대로 먼저 그만둘 사람이 아니야. 회사 규칙상 퇴사 처리될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동안 근태만 해도 충분한 퇴사 사유가 되는데 이번에 회사에 손해까지 끼쳤으니 책임은 져야지. 이렇게 된 이상 저는 동서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과를 하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이 대리, 정말 이럴 거야? 제가 뭘요? 나가더라도 회사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나가다뇨? 제가 나가요? 저 혹시 회사 잘렸어요? 내일 공지 뜰 거예요. 말도 안 돼. 혹시 형님이 대표님한테 저 자르라고 한 거예요? 여기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형님 동서가 아니고요. 대표랑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나 몰래 내 욕한 거 아니에요? 뻔하지 뭐. 이 대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남들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나 정직원이라 회사에서 마음대로 못 자를 텐데 직급은 팀장인데 고졸이라 그런지 잘 모르네? 그래, 나 잘 모른다. 그러니까 퇴사 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봐. 뭐? 알아봐? 이제 막 나가니? 언제를 회사니까 말 똑바로 하라며? 그런데 네가 반말했잖아. 그리고 잘못했으면 책임이라는 걸 져야지. 여기는 회사거든?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다음 날 예정대로 동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퇴사 직원 명단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서는 믿을 수 없었는지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는데 형님이라고 대놓고 부르면서 삿대질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형님! 아니, 야! 너 대학도 못 가고 고졸인 주제에 마음대로 나를 잘라? 네가 뭔데? 너 공부도 더럽게 못했으니까 고등학교만 나온 거 아니야? 공모전 수상? 참나. 운 좋게 그거 하나 상 받았다고 이 회사 들어와서는 급에 안 맞게 팀장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말이라 돼? 여기 회사야, 이지은 대리. 정신 차려! 그리고 인사과 가서 퇴사 사유 내역 받아서 직접 확인하라고 했을 텐데? 그동안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자리 비우고 툭 하면 지각에 야근도 안 해놓고 야근 수당 받아가고 더 많은데 계속 말해? 그런데 그때 대표가 부서로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 대표가 서 있자 동서는 하던 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이지은 대리, 오늘부로 퇴사 처리되었으니까 얼른 물건 챙겨서 나가세요. 한 번만 더 큰 소리 내면 회사 영업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아니, 왜 제가 회사를 나가야 해요? 저보다 좋은 대학 나온 직원이 어디 있다고요? 김진경 팀장도 고졸인데 왜 제가 나가요? 뭘 잘못 알고 있나 본데 이 업계는 학벌보다 중요한 게 실력이에요. 김 팀장이 아무리 고졸이라고 해도 그동안 혼자 해낸 프로젝트가 몇 개인 줄이나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학 안 나왔다고 사람을 무시합니까? 그러자 동서는 울면서 대표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서 성격에 이렇게 큰 회사에서 잘리는 그 자체가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됐을 거고요. 동서는 뒤늦게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회사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업계는 소문이 정말 빨랐는데 그러다 보니 동서는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만두는 것과 사고 쳐서 잘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동서는 시댁에 가서 재욕을 했나 봅니다. 시부모님은 동서가 나이도 어리고 집안도 좋고 하니 처음에는 이쁘게만 봐줬는데 주변 사람들 욕은 물론 가족들 욕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에 실망하여 앞으로는 시댁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동안 남편 모르게 어머님과 연락하며 지내서 동서의 소식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경아, 고마워. 뭐가?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랑 연락하고 지냈다며? 생신도 다 챙겨드리고? 원래 내가 할 일인데 뭘. 난 또 너랑 나랑 같이 엄마 아빠랑 영 끊고 사는 줄 알았잖아. 남편은 시댁과 연락을 안 하고 1년 넘게 지냈는데 제가 그동안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시 시댁에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천천히 오라니까. 진경이 몸도 무거운데. 저 아직 배도 안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 저는 그 사이 임신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어머님, 동서는요? 걔 얘기는 하지도 말어. 왔다 하면 그렇게 남욕을 해대고 보기 싫어서 내쫓았다. 그럼 경호는요? 처음에는 지안이한테 오지 말라고 했다고 경호 그 녀석이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더라. 그래서 둘 다 같이 오지 말라고 했지. 엄마, 아까 경호한테 전화 왔는데 혼자라도 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 올 거면 지 마누라 교육 똑바로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우리 친경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오랜만에 외식할까? 아니요, 집이 편해요. 그래? 그럼 다리 쭉 뻗고 쉬어. 내가 뭐든 만들어줄게. 시댁에서도 동서가 저를 하도 무시해서 가족들이 다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명절에 동서네만 시댁에 오지 못했습니다. 서방님은 혼자라도 가겠다고 했다가 동서와 그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이제 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무사히 출산도 했고 현재 회사 잘 다니면서 시댁에서도 사랑 듬뿍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분명 존재하지만 똑같이 행동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잘못한 사람은 알아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